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적 의미로 엄청난 진공은 아니죠. 근데 원칙적으로 진공이 불가능하다는 말은 절대로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입자들을 언제든지 끊임없이 빼내, 물론 에너지가 엄청 들겠죠. 연력학 제2법칙 때문에. 근데 빼내면 언젠간 진공이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진공이 불가능하다는 건 도저히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아리스토텔레스를 열심히 읽다가 쿤이 머리가 좋으니까 아하, 아리스토텔레스의 진공이 물리학자들이 지금 말하는 진공이 아니고 약간 다른 뜻이면 이게 다 말이 되는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마치 햄버거를 이 햄버거가 아니라 함부르크 사람으로 이해하면 확 이해가 되는 것처럼 함부르크 사람이 땅을 사는 거나 집을 사는 건 너무 자연스럽죠. 그렇죠? 그걸 깨달았어요. 그럼 어떻게 가능하냐면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진공 개념은 여러분 혹시 아리스토텔레스라고 아시는 분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공간 개념은 굉장히 데카르트적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물질이 채우는 빈 공간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공간이 먼저 있고요. 그 뉴턴 이후에 공간이 있고 그 공간을 물질이 채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공은 당연히 가능하죠. 왜? 물질을 다 빼내면 그 공간은 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아리스토텔레스의 공간 개념은 리셉터클이라고 그래가지고 용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뭐 복잡한 거는 뭐 그거 가지고도 몇 주 수업할 수 있으니까 대충 말씀드리면 이래요. 그 일반 상대성 이론의 공간 개념과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 공간 이론이 나중에 적용. 무슨 뜻이냐면 거기 담겨져 있는 무엇과 그 담기는 것 사이에 경계를 짓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담겨지는 무엇이 없으면 사실은 그 용기도 없잖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용기 리셉터클의 개념이 그런 거라고요. 그러니까 테크니컬한 개념은 이거예요. 어떤 물질과 그것과 질적으로 구별되는 물질의 경계선을 전부 이으면 리셉터클이 돼요. 그러니까 그 리셉터클의 개념 자체가 이미 물질이 담겨져 있는 어떤 것을 가정하고 있다고. 그리고 그 리셉터클을 전부 모으면은 공간이 돼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런 어떤 아리스토텔레스 개념에서 그 진공, 아무것도 없는 것을 상상하기가 일단 되게 어려워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아리스토텔레스의 운동학에 따르면 모든 물체는 원인이 있을 때만 운동을 해요. 물론 여기서 모든 물체라는 건 4원소를 뜻하고요. 5원소는 하늘에서 원운동은 계속 하는데 그건 뭐 제끼고 우리 그 지구상에서는 모든 4원소는 운동이 있을 때 직선 운동을 합니다. 그리고 그 원인이 떨어지면 그 운동을 그만둬요. 물론 이제 그게 사실 경험적으로 맞지 않아서 갈릴레오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제 제안을 한 건데 사실 핵심은 이거예요. 그러면 그 얘기를 받아들이면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어요. 진공이 정말로 있다고 쳐보죠. 진공이 정말로 있다고 쳐보면 진공에다가 물질을 놨을 때 그 물질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면 그 물질은 모순에 빠지게 돼요. 마치 그 뷰리안의 당나귀처럼 무슨 말이냐면 그 물질은 왼쪽으로도 움직일 수가 없고요. 오른쪽으로도 움직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왼쪽으로 움직여야 될 이유도 없고 오른쪽으로 움직여야 될 이유도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래로도 움직일 수 없고 위로도 움직일 수 없어요. 앞으로도 뒤로도 안 돼요. 가만히 있는 것도 안 돼요. 왜냐하면 가만히 있는 것 자체도 역시 그 어떤 특정한 방식의 이유가 필요한데 우리가 거기다 놨단 말이에요. 그 원인에 의해서 얘가 어떤 방식으로 그러니까 그 진공이라는 개념 자체가 거기에서의 운동을 불가능하게 만들어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운동의 충족률이라든가 다른 어떤 형이상학적 개념들을 다 개념을 결합시켰을 때 진공이라는 개념 자체를 아까 말한 리셉터클로 정의하는 공간 개념으로서 이해를 하면 실제로 그 진공이 불가능해지는 개념이 될 수밖에 그걸 깨달은 거예요. 쿤이.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작용할 수 있는 게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갈릴레오 책을 읽다 보면 갈릴레오가 흔히 이제 뉴턴 역학에서 갈릴레오 상대성이라고 흔히 해서 상대 속도의 법칙 뭐 이런 거 그다음에 관성 운동 이런 거 발견했다고 얘기하는데 갈릴레오 책들 보면 굉장히 이해 안 되는 구절들이 되게 많아요. 그 이해 안 되는 구절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갈릴레오가 쓰는 관성이라는 말이 현대 물리학의 관성과 굉장히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갈릴레오의 관성은 원관성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관성을 어떻게 이해하면 물체는 또 다른 힘을 받지 않는 한 그 원래 움직이던 속도 그대로 직선 운동을 하는 게 관성이죠. 그렇죠? 유클리디안 스페이스에서. 근데 그 갈릴레오의 경우에는 물체는 특별한 힘을 받지 않으면 원 운동을 해요. 그게 관성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러면 직선 운동? 왜냐하면 여러분 지구가 충분히 크잖아요. 엄청나게 충분히 큰 지구에서
원관성은 작은 스페이스를 잡으면 직선광성으로 근사될 수 있어요. 그래서 결과가 비슷하게 나오는 거지. 그 갈릴레오의 관성 개념은 원관성 개념이라고. 그러니까 그런 식이에요, 다. 개념이 약간 다른 거예요, 약간씩. 근데 그것들을 다 매치시켜 가지고 이해를 하지 않으면 막 이건 맞는 얘기인데 그러다가 이거 왜 또 헛소리야? 또 맞는 얘기인데 또 헛소리야. 막 이렇게. 교훈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 과학자들을 읽을 때 그 과학자들이 사용하는 개념들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 이론적 우리 과학을 더 씌우지 말고 우리가 지금 아는 과학을 그렇게 더 씌우지 말고 그 과학자들의 이론 체계 내에서 어떻게든지 그 이론들을 평가하고 이해해 보려고 해야 되지. 이렇게 우리 과학의 개념들이나 이론들을 그대로 다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하는 것을 이제 깨달았던 거죠. 그래서 쿤이 도달한 것은 이제 과학사 연구에서의 쿤식 사유읽기라는 겁니다. 뭐냐면 아리스토텔 경험 이후에 쿤은 자신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작을 이해 가능하게 만들었던 방법을 모든 다른 종류의 과학 연구, 과학의 그 과학사 연구에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옛날 과학을 읽을 때는, 그리고 옛날 과학을 나중에 쿤이 사용한 개념으로는 패러다임이 다른 패러다임 하에서 연구가 됐던 과학을 공부할 때는 지금 현재 우리에게 익숙한 패러다임으로 읽을 게 아니라 그 패러다임에 입각해서 읽어야 된다. 근데 그 패러다임을 어떻게 알겠어요? 처음 뭘 알아야지 읽지. 그러니까 그 패러다임이 우리 패러다임과 어디서 다른지를 알기 위해서는 역설적인 제안을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옛날 책을 읽을 때 그 전에 쿤은 어떻게 읽었죠? 옛날 과학자들이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에 초점을 맞춰서 읽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말이 되는 부분을 찾았죠. 그러니까 뉴턴 같은 경우에 왜 말이 되지? 왜 말이 안 되지? 뭐 이런 거 찾았잖아요. 근데 그런 거 말고 쿤은 뭘 제안하면 말이 안 되는 부분을 찾으라고 제안을 합니다. 왜? 말이 안 되는 부분은 분명히 지금 패러다임과 그 당시 패러다임에 어긋나는 부분들을 보여줄 것이기 때문에 그 말이 안 되는 부분들을 집중해서 봐서 그걸 말이 되게 만들면 아까 진공의 경우처럼 그러면 그 패러다임이 작동하는 방식이나 이론적 틀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이제 이론적인 연구 방식으로 택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사실 저도 개인적인 이런 경험이 한 번 있었어요. 저는 그 데카르트 경험이라고 이름을 지어가지고 뭐냐면 옛날에 공부를 할 때 그 데카르트 책을 읽을 때 이것도 크게 오해가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한번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흔히 뉴턴은 과학자, 데카르트는 철학자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이분법도 정확히 쿤이 지적하는 현재 우리의 학문 분야 체계를 더 씌운 겁니다. 그러면 뭐냐? 데카르트하고 뉴턴은 당시의 용어로는 둘 다 자연 철학자였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부류의 사람들이었어요. 한 사람 서로 다른 분야에 속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고 구태여 그 사람이 하던 일들을 얘기해도 뉴턴도 과학도 하고 철학도 했고요. 사실은 철학 연구를 훨씬 더 많이 했죠. 그리고 데카르트도 당연히 요즘 용어를 써서도 과학 연구도 하고 철학 연구도 했고요. 실제로 뉴턴이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은 자신의 선배 자연 철학자가 갈릴레오랑 데카르트입니다. 그러니까 데카르트는 어마어마하게 뛰어난 과학자였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제일 이거 정말 제 개인적인 경험인데 학교 다닐 때 굉장히 재밌었던 게 데카르트 유명한 책 중에 방법 서설이라는 책이 있죠. 그래서 저는 대학 때 그걸 읽으면서 데카르트가 요절한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뭔가 큰 책을 쓰려고 했다가 서설만 쓰고 죽은 줄 알았어요. 왜 방법 서설만 읽으니까 철학과에서는 항상. 그래서 서설만 쓰고 죽었나 보다. 정말 안타깝다. 훌륭한 책을 좀 더 끝까지.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에요. 방법 서설은 철학의 원리라는 데카르트가 완성한 네 권짜리 책의 서문이에요. 그럼 왜 방법 서설만 읽는지 아세요? 철학과에서 혹시? 그 책 다 나와 있어요. 지금은 이제 다 번역이 됐고요. 그러니까 그 책이 원래 다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데카르트는 그 네 권을 하나의 전체적인 자기 자연철학 대계로 쓴 거예요. 근데 지금 철학과는, 한국 철학과는 특히 방법 서설만 읽어요. 왜 그럴까요? 패러다임의 차이를 생각해 보시면, 그러니까 지금 철학과에서 좁게 이게 철학이다. 그러니까 철학이 엄청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철학이라고 자기 그 전문 분야로 생각하는 그 철학에 데카르트 책 전체가 안 들어오고 요것만 들어오는 거예요. 그 나머지 세 권은 과학이거든요. 지금 분류로 보면 기상학, 기상현상이 어떻게 일어나, 동물학, 해부학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철학이 아니죠, 지금 보기에는. 그래가지고 굉장히 정말로 쿤이 비판하는 그런 그 리딩백하는, 그러니까 현재 걸 갖다 거꾸로 읽어드려가지고 그래서 데카르트를 철학자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이렇게 굉장히 큰 책을 갖다 쫙 잘라서 소설만 읽은 다음에 이 사람은 철학자다. 제가 보기엔 굉장히 문제가 있는. 자, 어쨌든 그래서 데카르트 그 책 중에서 그 철학의 원리 책 중에서 기상학 부분에 어떤 구절이 하나 있냐면요. 그 문장이 하나 있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문장이 무슨 뜻인지 한만 읽어도 이해가 안 돼요. 뭐 그게 어떤 현상을 설명하는 거냐면 왜 가끔 하늘에서 생선들 떨어져 내려올 때까지 물고기들이 그거 왜 지금은 어떻게 설명하냐면 바다에서 이렇게 회오리 바람 같은 게 일어나서 그 물속에 있던 물고기들이 하늘로 올라가서 제트기를 타고 올라가가지고 한참 이동해서 다시 떨어져 내리는 걸로 설명하잖아요. 근데 데카르트가 그걸 설명을 해야 됐었어요. 기상학 현상. 그 당시에도 그런 일이 많았었나 봅니다. 근데 그걸 한 줄로 설명하는데 무슨 말인지 여러 번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고민하다가 데카르트의 원래 철학책의 핵심이 뭔지를 생각해 봤더니 아하 생각이 나더라고요. 데카르트 철학의 핵심은 물질과 물질의 운동, 특히 물질을 미세한 입자들로 봐요.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미세한 입자들이 서로 막 충돌하고 운동하고 하는 걸로 인간의 영혼만 빼고 모든 걸 다 설명하는 게 데카르트 철학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기계 철학이라고 해요. 미케니컬 필로소피, 기계 철학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인간의 영혼만 특별해요. 그것만 특별하고 나머지는 모든 게 다 그런 의미에서 기계예요. 즉 물질의 입자들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모든 걸 다 설명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체계를 세운 사람이죠, 정말로. 그러니까 물고기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걸 그러고 나서 그 생각을 하고 읽어보니까 어떻게 설명한 거였냐면 그전까지 이렇게 안 보였어요. 하늘에 수많은 종류의 입자들이 막 뭉게뭉게 막 떠돌아다니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걔네들이 막 부딪히고 난리를 치겠죠. 바람 불고 그러면. 그래가지고 부딪히다가 척척척척척 조립돼가지고 왜? 물고기도 기계니까요. 조립돼가지고 물고기가 만들어서 떨어지는 거예요. 분명히 그렇더라고요. 그게. 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 내용들과 정합적인 방식으로 읽으면 사실은 전부 다 말이 됩니다. 기가 막힐 정도로. 그러니까 그 말이 안 되는 부분들이 별로 없을 정도가 되는데 그런 것들을 생각을 했던 거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신이 이렇게 깨달으니까 예전 과학들은 쿤의 용어로 하면 상당히 다른 패러다임에 의해서 연구가 진행되고 다른 개념들, 다른 연구 방법론, 다른 어떤 연구 초점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해가 쉽지 않은데 근데 왜 그게 교과서에는 자기도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교과서에는 그렇게 안 쓰여져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꼭 나쁘게 보지 않아요. 그게 생산적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현대 과학을 가르치는 교과서에서 왜 실제로 그렇게 굉장히 다른 패러다임 하에서 연구됐던 과학을 마치 고대 그리스 때부터 사람들은 다 똑같은 문제를 똑같은 방식으로 풀었는데 다만 점점 더 많은 지식을 축적해 왔다는 식으로 그렇게 설명하는 것이 왜 유용한가 하는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역사적으로 틀리게 가르치는 게 왜 유용한가 하는 점을 쿤이 설명을 합니다. 그게 이제 과학 교과서 종살 논문 전통이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사실 얘기를 들어보면 당연한데 교과서의 목적이 뭡니까? 종설 논문은 리뷰 페이퍼예요. 왜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떤 주제에 대해서 연구할 때 리뷰 페이퍼부터 봐야죠. 그 주제에 대해서 기존에 연구되었던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떤 주제가 연구됐는지를 보고 그다음에 내가 그다음에 뭘 연구할지를 보잖아요. 그래서 그런 연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리뷰 페이퍼나 교과서가 그 목적이 뭐냐면 목적이 학문 후속 세대에게 혹은 다음 연구를 시작할 사람들에게 여태까지 과학이 성취한 업적을 가장 합리적이고 이해하기 쉽게 간결하게 설명해 주는 게 목적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야 봐라 이렇지? 봐라 이렇지? 그러니까 이렇잖아? 그러니까 이렇지. 그러니까 그다음에 너희가 이걸 해야 돼.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이해하기 쉽고 모든 것들이 굉장히 클리어하게 설명하는 게 핵심입니다. 근데 클리어하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아까 말한 방식으로 패러다임 시프트가 전혀 없었다는 식으로. 그러니까 과거 고대 때부터 우리가 똑같은 문제, 즉 우리가 현재 풀려고 하는 문제를 풀려고 했었는데 그 풀려고 하는 과정에서 이런 정도의 어떤 성취를 이룬 적도 있고 그러지 못한 적도 있었다고 이렇게 쫙 이렇게 축적하는 방식으로 설명을 했을 때 사람들한테 가장 이해하기가 쉽죠. 그리고 실제로 과학 연구 과정에서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는데 그걸 어떤 방식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해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어떤 특정한 연구 주제를 가지고 굉장히 열심히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B, C, D가 그것과 관련된 반개 연구를 다른 방식으로 막 해나가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나중에 한 몇십 년 지나고 보니까 실제로 B의 연구가 지금 현재 그 주제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연구예요. 그런데 B는 그 사실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B는 그냥 자기가 A 연구에 후속 연구를 한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이 사람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연구들의 굉장히 효시적인 연구를 하는 거였어요. 그럼 어떻게 교과서가 서술되면 일단 A는 안 나옵니다. A가 그 당시 아무리 중요한 과학자도 중요하지 않잖아요. 지금 과학에서. 그러니까 A는 하나도 안 나오고 B가 마치 그 시대를 대표하는 과학자인 것처럼 나옵니다. 나오고 B가 원래 A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그 주제를 했다는 식으로 설명 안 하고 B가 지금 현재 우리가 궁금해하는 그 주제를 연구를 해서 이런 결과를 얻었다고 쓰여지고 그래서 그 문제를 이렇게 풀었더니 이렇게 나와서 결국은 지금 우리가 이 문제를 풀고 있다라고 쓰는 거예요. 굉장히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왜냐면 근데 얼핏 생각하면 뭐 과학 교과서가 과학사 교과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지금 이 우리가 연구하려는 주제가 왜 연구할 가치가 있는지,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떤 방법을 써야 되는지를 굉장히 명석한명하게 보여주는 방식이 그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을 그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용성은 있지만 사실은 근데 그러다 보면은 쿨이 지적하는 건 저게 교과서로서는 유용하지만 과학의 본성을 오해하게 만든다는 거죠. 무슨 뜻이냐면 실제로 과학은 상당히 다른 방식으로 연구되어 오고 각 시대마다 어떤 게 과학적 질문인지 어떤 게 과학적으로 풀만한 형식인지에 대해서 조금씩 다른 생각들을 가졌는데 그런 것들을 오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재미있는 스토리가 하나 있어서 이걸 말씀을 드릴게요. 쿤의 보호 인터뷰라고 하는 건데요. 저도 이제 학교 다닐 때 특히 고등학교 교과서가 이런 게 잘 돼 있는데 그 원자 모형에 대해서 표준적인 설명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냐면 맨 처음에 톰슨의 원자 모형부터 시작을 하죠. 톰슨 원자 모형, 러더포드 원자 모형, 보험 원자 모형으로 가면서 톰슨 원자 모형은 양전자하고 음전자하고가 마구 이렇게 섞여져 있는 형태로 돼 있다는 게 이제 원자 모형인데, 근데 실험을 해봤더니 이게 교과서에 등장하는 표준적 설명입니다. 실험을 해봤더니 만약에 그렇다면은 이게 골고루 분포돼 있으니까 만약에 알파 입자 같은 걸, 알파 입자는 이제 플러스 전하를, 양전하를 띈 입자인데 알파 입자 같은 걸 쏘면은 그냥 뚫고 지나가거나 약간만 휘어야 될 텐데 이게 엄청나게 거의 이렇게 뒤로 돌아오는 그런 실험 결과를 보여요. 그건 뭐냐면 여기에 엄청나게 센 플러스 전하가 뭉쳐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부딪히면 이게 이렇게 튕겨온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실험 결과를 통해서 러더포드 모형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원자핵이 양전하가 뭉쳐있는 원자핵이 있고 음전하들은 거기 이렇게 막 돌고 있다 하는 모형이 나오죠. 그 다음 나온 상황이 뭐냐면 음전하가 만약에 이렇게 뺑뺑 돌면요. 뺑뺑 도는 건 가속도 운동이에요. 왜냐하면 그 방향을 바꾸기 때문에 가속도 운동인데 가속도 운동을 하게 되면요. 당시에 알려진 전자기학 이론에 따르면 반드시 전자기파를 방출해야 돼요. 근데 전자기파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가속도 운동을 해서 전자기파를 발생하고 나면 얘가 에너지를 잃고 결국은 에너지 잃으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점 궤도가 줄어들어서 원자핵으로 떨어져가지고 원자가 붕괴돼 버리죠.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물질들이 전부 다 붕괴돼가지고 없어져 버려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안정되게 그냥 남아있을까 하는 질문들이 제기가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호가 대답한 게 정상 조건이라는 게 있죠. 전자가 이렇게 정상파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파동이 딱 맞아 떨어지면은 물결하고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지면 그러면 걔는 거기에 안정된 상태로 있고 걔가 밑으로 안 떨어진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지금 제 설명이 혹시 뭐 디테일은 못 쫓아오셔도 되게 로지컬하고 깔끔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원래 어떤 모형이 있었는데 톰슨 모형 실험을 해봤더니 이런 이상한 일이 벌어져서 그래서 러더포드 모형으로 갔고 러더포드 모형은 거기까지는 좋은데 근데 이런 문제가 또 있어서 그래서 보호 모형으로 갔다. 그러니까 굉장히 과학이 차근차근 어떤 이론을 내고 그 이론의 한계를 극복하고 또 그 이론의 한계를 또 극복하고 그래가지고 하나씩 깔끔하게 이렇게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죠. 그리고 교과서에 그렇게 설명돼 있고. 근데 실제 보호의 논문을 읽어보면 그렇게 쓰여 있지 않습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보호 원자 모형을 처음으로 제시했던 4편의 논문이 있는데요. 그 4편의 논문을 보면은 맨 마지막 논문에서 보호 원자 모형이 나오는데 첫 번째 논문, 두 번째 논문, 세 번째 논문에서 어마어마하게 헤매요. 그야말로.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러더포드 모형으로 설명해 보려고 이렇게 갔다 저렇게 갔다 하도, 그러니까 아직까지 러더포드 패러다임에 갇혀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걸 어떻게 보면 막 하다가 뭐 우여곡절 끝에 뭐 별의별 희한한 짓도 다 해요. 뭐 이해할 수 없는 짓도 많이 하고, 그러다가 이제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야 겨우 이제 보호 모형에 도달을 합니다. 그래서 쿤이 1960년대에 보호를, 저건 이제 보호 젊었을 때 사진이고요. 이제 할아버지 보호를 인터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제 미국 물리학계에서 양자역학의 역사를 정리하는 프로젝트를 쿤한테 의뢰를 했고, 이제 쿤이 그걸 하면서 정리를 하게 됐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평소 자기 궁금한 점을 물어본 거죠. 보호한테. 저 보호 선생님, 그러니까 인터뷰, 첫 번째 인터뷰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보호 선생님, 저기 제가 이제 그 선생님 옛날 제일 첫 번에 논문을 읽어보시면 러더포드 모형에서 출발해가지고 굉장히 그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거기 도달하시던데, 그게 어떻게 그렇게 가신 겁니까? 너무 궁금하다고 자기가 과학상. 그러니까 보호가 딱 잡았다는 거예요. 그런 적이 없다고. 무슨 소리냐? 나는 러더포드 모형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 즉 뭐예요? 그 전자가 가속 운동을 하면은 그 굴러 떨어지기 때문에 그 문제를 열심히 생각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건 정상 조건이다.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었다. 즉 교과서에 나온 대로 그렇게 풀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쿤이 예, 알겠습니다 하고 물러 나온 다음에 그 다음 두 번째 인터뷰 때 그 논문을 복사해 가지고 갑니다. 보호가 쓴 논문이에요. 보호가 젊은 시절 쓴 논문 4개를 딱 복사해 가지고 딱 보여주니까 보호가 깜짝 놀랍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이걸 제 학생들한테 얘기해주면 학생들 촌스러운 녀석들은 왜 놀랐니? 그러면은 예, 거짓말한 게 들통나서요. 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왜 놀랐을까요? 자기도 그렇게 발견한 줄 믿고 있었던 거예요. 기억이 바뀌는 겁니다. 굉장히 오래되니까 60년 전이거든요. 20대 때 보호가 30대 초반에 저걸 하는데 20대 말 30대 그때 인터뷰할 때는 거의 뭐 70대 넘어. 그러니까 왜 기억이 바뀌겠어요? 그게 벌써 기억 바뀌는 게, 제가 저거 연구를 하는 중이기 때문에 저 논문이 17년, 18년, 19년 나오는데요. 24년만 되면은 일종의 표준적 설명이 나타납니다. 우리 교과서에서 흔히 보는. 그러니까 보호가 어떻게 보호 모형을 만들었는가 하는 표준적 설명이 나타나요. 뭐 얘기는 복잡한데 그 표준적 설명이 왜 등장했는지 1924년부터는 계속 그 스토리가 유지가 됩니다. 모든 교과서에 실리고, 그리고 너무 재밌는 게요. 그 양자역학과 관련된 오래된 논문들을 모은 소스북이 있는데, 그 소스북에서 1924년 논문을 보면 된다. 그게 클래식이다. 거기서부터 모든 게 비롯됐다. 그 전 논문은 볼 필요도 없다. 뭐 이런 얘기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 전 논문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과학 연구라는 게 그렇게 논리적으로 탁탁탁탁 전개가 안 됩니다. 나중에 되돌아봐서 페이퍼 쓸 때는 그렇게 정리를 하죠. 마치 모든 거 클리어하게 처음에 다 보고서 이렇게 한 것처럼. 근데 처음에는 좌충우돌 하는 거예요. 누구나 다. 과학자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보호도 막 좌충우돌 하다가 어렵게 갔는데, 그때는 그렇게 썼어요. 페이퍼를. 왜냐하면 몇 달 간격으로 썼거든요. 그러니까 야, 내가 생각하기 이렇다. 아니네. 그 다음부터 아니네. 그러다가 이런 거 아닐까? 근데 그러다가 몇 년 동안 그게 굉장히 성공적이고 그러니까 자신감도 붙게 되고 이거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아까 얘기했듯이 이거를 훨씬 더 이해하기 쉽고 사람들한테 잘 수용이 될 수 있는 방식으로 새롭게 프리젠트하는 방식을 발견해냅니다. 포멀리즘을 바꾸는 거죠. 이렇게 설명했더니 잘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데 이렇게 설명했더니 잘 이해하더라. 그럼 그다음부터 그것만 쓰다 보면, 그것만 한 60년 쓰다 보면, 한 50년 쓰다 보면 자기도 그렇게 믿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교과서나 종설 논문 전통이라는 게 이렇게 사실은 과학자의 기억까지도 이렇게 변형시킬 정도로 강력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제 직업 특성상 그런 경우를 되게 많이 보는데요. 어떤 분이 나와가지고 특히 현대 과학사를 연구하는 분들이 되게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지금 살아있는 과학자들의 업적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막 그분이나 그분 제자나 뭐 이런 분들이 당신 뭐 잘 모르는데 내가 그때 있었는데 우리 그런 얘기 안 했다고, 그런 얘기 안 하고 이런 얘기 했다고, 회의록에 다 그렇게 나오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증언도 있고 뭐 객관적 자료가 다 있는데, 이 사람이 당신이 그때 있어봤어? 물론 안 있어봤죠. 역사가는 그때 없죠. 근데 나는 그 당시에 그때 있었는데 난 그렇게 기억 안 한다고 막 하면은 굉장히 난처해집니다. 근데 그런 일들이 과학에서 특히 잦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끊임없이, 어떻게 보면 좋은 일인데 끊임없이 역사를 새로 써가지고 굉장히 그 다음 후속 연구들을 진행시키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굉장히 자주 있게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 90분이 됐기 때문에요. 제가 좀 빨리 나머지 걸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여러분들께서 많이 아시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쿤이 도달한 결론은 과학이라는 게
어떤 문제가 연구할 가치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풀어야 되는지, 그리고 그것에 대한 답은 어떤 형태를 가져야 되는지를 대충 결정해주는 패러다임. 특히 이제 그 중에서 디시플리너리 매트릭스, 전문 분야 기반이라는 그런 어떤 상당히 포괄적인 어떤 틀, 이론 틀과 그것과 그 다음에 exempla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성공적으로 풀린 문제를 하나 주는 거죠. 그 두 가지로 이루어진 패러다임에 의해서 그 어떤 정상과학적 활동들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여기서 정상과학이란 건 어떤 뜻이냐면 그 상당히 대부분의 기간 동안에 과학자들이 수행하는 연구 활동을 어쨌든 그러니까 대부분의 기간에 과학자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는 게 좋은 건지 이걸 답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이런 거 고민 안 하고 자기가 배운 대로 푸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물리학계에서는 혹은 우리 생물학계에서는 우리 화학계에서는 이런 식으로 문제를 설정하고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고 이런 식을 답이라고 얘기한다. 여기까지 풀면 답이라고 얘기한다. 재밌는 건 뭐 옛날 과학까지 안 가고도요. 요즘 과학만 비교해봐도 여러분들이 물리학하고 화학하고 생물학하고 어떤 걸 답이라고 얘기하는지 굉장히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물리학적으로 만족스러운 답이 생물학자들한테는 전혀 만족스럽지가 않거든요. 물리학적으로 만족스러운 답이라는 게 뭐 위치하고 운동량 구하고 나면 끝이니까요. 그 생물학자들한테 전혀 만족스럽지가 않죠. 마찬가지로 생물학자들한테 만족스러운 답이 사회학자들한테는 만족스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메커니즘이 어떻게 돌아가서 어떤 일이 벌어졌다는 거 외에도 사회학자들은 예를 들어서 동기라든가 왜 그런 일을 했는지 이유라든가 아니면 뭐 어떤 집단적인 어떤 편견이라든가 이런 걸 묻고 싶은데 그런 걸 생물학적으로 설명하는 일이 사실은 그렇게 녹록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다른 문제들을 제기하고 그 문제들에 대해서 어떤 것이 답이 되는지에 대한 어떤 틀들을 가지고 있고 그 틀들을 어떻게 배우냐면 되게 exempla를 통해서 배웁니다. 즉 그 분야에서 굉장히 잘 풀렸다고 생각하는 문제들. 그래서 저걸 보면서 우리 분야에서는 이렇게 문제를 푸는구나 하는 걸 이제 배우게 되는 거죠. 근데 물론 이제 과학혁명이 일어나면 이게 바뀌게 되는데요. 과학혁명이 일어나면 이런 그 패러다임 하에서 모범 사례를 통해서 배우던 것들은 어느 순간에는 이제 바뀌게 되는데 그 바뀌게 되는 과정도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순히 기존 이론에 반대되는 실험 결과가 나온다고 해서 그 기존 이론을 뒤집지는 않습니다. 특히 그 기존 이론이 굉장히 성공적이었을 때는.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일단 체크해보죠. 그게 정말로 제대로 얻어진 결과인지 실험에 오류는 없었는지. 그렇죠? 그러고 나서 그래도 그게 안 사라지면 그게 아노말리가 됩니다. 쿤의 용어로. 그러니까 쿤은 정상과학 시기에 아노말리는 항상 있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과학도 아무리 성공적인 과학도 자기가 풀려고 하는 문제를 전부 다 풀어본 적은 없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문제가 안 풀릴 때마다 연구자들이 취해야 될 겸손한 태도는 뭐죠? 이 문제는 원래 안 풀리는 문제다가 아니라 내가 능력이 부족하다. 그렇죠? 누가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 나오면 그 친구가 풀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는 태도죠. 근데 사실은 어떨 땐 그게 틀렸거든요. 왜냐하면 사실은 그 패러다임 자체가 근본적인 문제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함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얘기를 함부로 하려면 정말 자기가 대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패러다임 내에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와 패러다임 넘어서야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를 꿰뚫어 볼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을 갖춘 사람은 사실 몇 안 됩니다. 실제로 코페르니쿠스가 왜 과학혁명을 이룩할 수 있었냐면 코페르니쿠스가 당대 천문학자들 사이에 어떻게 불렸냐면 그러니까 그 에스트로노무스 인컴파라빌리스 라틴어로 무슨 뜻이냐면 그러니까 상대할 자가 없는 천문학자라는 평가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최고라는 거죠. 그 사람 정도의 그 천문학 지식을 갖춘 사람이 없다는 평가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코페르니쿠스쯤 되면은 이제는 보이는 거예요. 야, 이거를 아무리 그 지구를 가운데 갖다 놓고 태양을 돌린 다음에 여기다 주전을 막 이렇게 난리쳐도 이건 아무리 해도 안 된다. 아무리 해도 안 되고 바꿔야 된다. 나머지 천문학자들은 그 정도 판단을 하기가 어렵죠. 내가 부족해서 그렇겠지. 누가 똑똑한 사람 나면 더 잘할 수 있겠지. 그런 어떤 그 차원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노말리가 좀 있다고 해서 그게 과학혁명으로 바로 이루어지진 않고요. 그렇지만 물론 당연히 아노말리가 너무 많아지면 사람들이 좀 걱정을 하기 시작하죠. 이거 좀 이상한데? 이건 좀 그러니까 이게 정도의 문제라는 겁니다. 이거 좀 뭔가 다른 건 대안을 모색해봐야 되지 않아? 근데 대안은 일반적으로 저도 나이가 들어가서 젊은 사람들로부터 나옵니다. 왜냐하면요, 그게 뭐 젊은 사람이 특별히 모험심이 많고 특별히 뭐 훨씬 더 혁신적이어서가 아니라요. 아주 냉정하게 얘기하면 쿤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나이 든 사람들이라는 게 뭡니까? 나이 든 사람은
기본적으로 기존 패러다임의 젊은 사람들은 훨씬 더 익숙하죠. 왜냐하면 기존 패러다임을 가지고 오랫동안 연구를 해왔기 때문에 훨씬 거기에 대해서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패러다임에 대한 믿음도 훨씬 강하고 자기의 능력도 거기에 있죠. 그러니까 내가 제일 잘하는 게 이거예요. 이걸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젊은 사람들은 기존 패러다임에 대한 그 성숙도나 어떤 그 스킬에 있어서 좀 떨어지고 새로운 것들을 시도해 보는 게 사실은 훨씬 성공 확률이 높죠. 그러니까 선배 과학자들이 안 했던 걸 해봤을 때 그걸 가지고 히트를 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그 젊은 세대 주변부 과학자, 그러니까 다른 방식으로는 이렇게 주도권을 주기 힘들었던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혁명적 변화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훨씬 많이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약간 주변부에 있었던 사람들이,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그 체제 내에서 패러다임에 계속 이렇게 머물러 있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혁명과학이 그런 방식으로 연결되는 데는 플랑크 원리라는 게, 저게 이제 어디서 기인했냐면요. 그 막스 플랑크라는 물리학자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사실 양자역학의 단초가 되는 어떤 이론을 제시한 사람입니다. 흑체복사 이론이라는 이론을 제시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나중에 양자역학에 반대하거든요. 그건 이제 좀 아닌 것 같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우리가 세계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을 남겨놓는 이론은 좋은 이론이 아닌 것 같다. 아인슈타인도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양자역학 훌륭한 이론이다. 그렇지만 incomplete theory다. 분명히 아직 해명하지 못한 많은 것들을 남겨놓고 있는 이론이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저 플랑크 원리라는 말은 플랑크가 아인슈타인에게 보낸 편지에서 연언한 말입니다. 플랑크가 아인슈타인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도 알다시피 너랑 나랑은 이거 양자역학 정말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솔직히 우리는 이미 9세대 물리학자 아니냐. 요즘 젊은 애들 뭐 하이젠베이크나 슈레딩거 이런 애들은 막 그냥 난리치면서 새로운 물리학이 좋다고 막 난리치는데, 내가 보기엔 걔네들 아닌 것 같은데 어떡하겠냐. 어떡하겠냐. 우리는 좀 있으면 죽을 테고, 이제 걔네들이 이제 주도권을 잡고 나면 걔네들 세대가 쫙 잡고 나면 우리들이 걱정하는 것도 다 잊혀지지 않겠냐. 그런 취지의, 뭐 제가 약간 과장을 했지만 거의 비슷하게, 제가 한 말에 거의 비슷하게 편지를 보냈고요. 이제 거기서 연연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과학혁명이 이루어지는 방식은 이제 그래서 이게 이제 사람들이 사회혁명과 비슷하다는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건데요. 세대교체, 과학자 사회의 핵심 멤버들의 세대교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냐면 과학혁명을 어떤 사람이, 물론 그런 경우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자기 생애 내에 자기가 A 패러다임을 믿다가 B 패러다임으로 옮겨가는 수 있어요. 있는데 정말 중요하고 핵심적인 과학자 수준에서는 세대교체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A 패러다임을 믿던 사람들이 있고 B 패러다임을 믿던 사람들이 새로 등장하는데, 이 사람들이 주도권을 점점 얻어가면서 후세대 과학자들을 교과서를 다 다시 써가지고 그 방식대로 가르치고, 그러면 A세대 과학자들은 전부 다 죽고 나면은 이제 끝나는 거죠. 그래가지고 과학혁명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굉장히 합리적이고 철저한 실험적 연구나 이론적 연구에서 진행되지만 상당한 사회적인 수준, 그러니까 그 과학자들 사이의 의견 조율이나 과학자들이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의해서 과학 연구의 방향이 결정되는 측면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 가지만 요 말씀만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그 패러다임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흔한 오해가 있는데요. 이 흔한 오해가 쿤도 여러 차례 해명을 했고, 사실은 과학철학계에서는 이미 그 해명이 올바르다는 것이 입증이 되어 있는데, 이제 바깥쪽에서는 그 사실이 잘 안 알려지는 게 뭐냐면 공약 불가능성 개념입니다. incommensurability. 그래서 흔히 그렇게 얘기하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쿤이 스스로 후회했던 언급 중에 하나가, 어떤 패러다임에서 다른 패러다임으로 의견을 바꾸는 것은 마치 종교 개종의 관계가 같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에이 그래 하고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심정적으로 확 다른 걸로 바꾼다는 느낌이 들죠. 그러니까 뭔가 과학하고 안 어울리는 굉장히 그 비합리적이고 주술적인 어떤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그 공약 불가능한 패러다임은 동시에 두 개를 이해하는 게 어차피 불가능하다. 이쪽 패러다임 A 패러다임을 신봉하는 사람은 B 패러다임을 절대로 이해할 수도 없고, B 패러다임을 설득력 있다고 느낄 수도 없고, 말도 안 된다고 항상 생각하고, 뭐 이런 얘기. 그러니까 서로 어차피 얘기가 안 통한다. 너랑 나랑은 패러다임이 달라. 그러니까 우리는 뭐 얘기해봤자 소용없어.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이제 일상적으로 많이 사용되는데요. 그건 사실은 굉장히 쿤의 생각과 다릅니다. 그리고 과학사 역사적 사실과도 다릅니다. incommensurability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incommensurability는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 보듯이요. 이게 직각 이등변 삼각형인데요. 이게 1이라는 단위를 가지면 이게 루트 2를 가지죠. 여러분 저 피타고라스 정리 사용하시면 루트 2가 가지는 특징이 무리수라는 겁니다. 무리수는 정의상 분수로 표시될 수 없는 수죠. 그렇죠? 유리수로 표시될 수 없는 수입니다.
거기서 나온 말이 인커멘셔러빌리티입니다. 뭐냐면 무리수와 유리수의 관계처럼 서로 정확한 공통 척도로 비교할 수 없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루트 2는 1의 몇 배다라고 유리수를 쓸 수가 없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루트 2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하고 루트 2가 있으면 루트 2가 2보다 뭐 3분의 2배다, 뭐 5분의 3배다 이렇게 유리수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통 어떤 단위를 가지고서 얘는 얘의 몇 배다 이런 방식으로 쓸 수가 없을 때 수학에서 인커멘슈레이트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공약 불가능한, 공약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별게 아니다. 대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공약수가 없다. 그런데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공약수가 없어도 여러분이 루트 2가 1보다 크다는 건 분명히 알죠. 누가 봐도 확실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공약수가 없다는 건 그렇게 엄청난 얘기가 아니에요. 그 철학적으로는 공통된 관찰 언어가 없다는 건데 뭐 그거 디테일한 건 모르셔도 뭐냐면 두 패러다임 있을 때 이 두 패러다임을 하나하나 완전히 공통된 어떤 언어를 가지고 하나하나 다 비교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둘이 약간씩 어긋나요. 약간씩 어긋나기 때문에 얘를 얘로 완벽하게 번역을 못해요. 마치 예를 들어서 우리 영어 소설이나 프랑스어 소설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해 놓으면 뉘앙스가 약간 달라지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원래 영어나 프랑스어 소설 작가들의 그 의미가 완전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왜 번역본 소설을 읽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루트 2가 1과 1과의 관계는 정확한 공통분모로 표현될 수는 없어도 여전히 루트 2가 1보다 크고 그 둘의 상대적인 크기 비교를 대충 할 수 있는 것처럼 인커멘슈리트한 패러다임은 정확히 그 둘 사이의 관계를 번역하거나 완전히 매칭을 시킬 수 없어도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패러다임 사이의 관계를 대충은 평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고전역학과 양자역학을 두고서 자기가 양자역학이 좋은 점을 알겠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해할 수 있어요. 왜 이해를 못합니까? 서로 다른 패러다임을 동시에 이해하는 게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해할 수 있지만 못 받아들이는 게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과학이 아닌다는 거죠. 그러니까 양자역학은 설명해야 되는 걸 설명 안 하고 놔둔다는 거예요. 왜 측정이 일어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런 걸 설명 안 하는데 그런 것들은 과학이 추구해야 될 어떤 이상을 훼손한 거다. 그러니까 그런 데서 이렇게 삐끗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것이 진정한 과학이고 어떤 것이 진정한 과학적 설명인가에 대해서 인커멘슈레이트한 겁니다. 거기서 이제 어긋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과학 지식이 쿤에 따라서도 그렇게 막 패러다임이 달라서 우리는 얘기도 안 통하고 뭐 각자 노는 거 그런 건 아니고요. 이렇게 굉장히 많이 겹치면서 나갑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축적이 이루어지는데 쿤이 강조했던 건 옛날 과학은 우리 과학과 완전히 똑같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쪽은 다른 세계관과 다른 존재론과 다른 과학 방법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기엔 터무니없어 보이는 부분도 있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럴듯한 부분도 있고 근데 그 부분이 그 사람들의 그 패러다임 내에서는 하나의 그 일관된 전체로서 일치돼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좀 더 나아가서 이건 쿤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제 쿤의 해석인데 쿤은 굉장히 보수적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할 것 같지 않은데 제 해석은 그거를 좀 확장시켜서 생각하면 우리가 과학을 하는 방법이 지난 50년간 우리에게 익숙했던 방법이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게 꼭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중요한 건 과학이 어때야 된다. 과학은 뭐 계산 잘하면 된다. 질문 숫자적으로 뭐 잘 풀어내면 된다. 아니면 과학은 물건 잘 만들어낼 수 있으면 된다. 뭐 그것도 하나의 견해입니다. 미국 주도로 만들어진 하나의 과학에 대한 견해인데 우리가 그 견해가 마치 고대 때부터 전해내오는 과학을 하는 유일한 방법인 것처럼 생각해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특히 21세기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과학이라는 것이 훨씬 더 인문학이나 사회과학이나 이런 다양한 분야들과 소통하면서 훨씬 그 광범위한 주제에 대해서 깊이 있는 담론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물론 여전히 기존의 과학 연구라고 하는 것들을 해가면서 그런 어떤 얼터너티브 패러다임을 바라볼 수 있는 가능성도 쿤에 의하면 확보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